안녕하세요. 수동만입니다. 네, 자바 프로그래밍 실습 7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7장 내용은요, 제네릭이랑 컬렉션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C++에서 제네릭 타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셨고, 그리고 그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살펴보셨는데, 그거를 자바에서 구현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릭 타입을 이용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그 제네릭 타입을 이용한 라이브러리인 컬렉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컬렉션의 개념인데요. 컬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먼트들의 객체들을 저장해 놓아서, 그러니까 모을 수 있게 해 놓은 것을 우리는 컬렉션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패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컬렉션, 2020 컬렉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그 해에 유행될 법한 옷들을 모아서 전시하고 패션쇼를 진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즉 모아놓은 거, 뭐 그리고 피규어 같은 거 모으시는 분도 이거 내 컬렉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떠한 단위의 그러한 오브젝트들을 모아 놓으면 우리는 컬렉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바에서도 객체들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컬렉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흔히 객체를 담을 수 있는 틀이라는 뜻으로 컨테이너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컬렉션과 컨테이너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C++에서는 주로 컨테이너라고 부르고, 자바에서는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소, 엘리먼트들의 개수에 따라서 크기도 자동으로 조절이 되고, 엘리먼트들을 삽입하거나 삭제를 할 때 자동으로 위치를 이동해 주어서 사용자가, 프로그래머들이 해당 자료 구조를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번 선언을 하면 데이터가 늘어났을 때 해당 배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없기도 하고, 또 해당 데이터들이 불필요해졌을 때 해당 배열의 사이즈를 줄여서 처리할 수 없는 단점들 때문에 메모리의 낭비나 실시간으로 최적화하는 데 많은 문제점들을 얻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들어가 있는 데이터의 수에 맞추어서 컬렉션은 자동으로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메모리 관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좀 더 효과적으로 동작을 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각 요소들, 엘리먼트들의 삽입이나 삭제나 검색 등이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신경 써서 프로그래밍을 할 필요 없이 제공되는 컬렉션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최적화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배열은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각각의 인덱스별로 저장을 한다면, 컬렉션은 이렇게 모아서 저장을 하는데 과일이 더 들어가야 되면 이 바구니가 이렇게 늘어나기도 하고, 이 안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인덱스가 존재를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배열은 고정 크기 이상의,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과일들을 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더 이상은 추가가 안 되지만, 얘는 추가를 하려고 하면 이 바구니가 늘어나서 더 추가를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애초에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얘는 몇 개가 필요해 라는 걸 고민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객체가 삭제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이렇게 옮겨주는 기능이 없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하나하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배열을 사용할 때는. 근데 컬렉션은 이 기능까지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삭제가 되면 컬렉션이 자동으로 자리를 옮겨줘서 인덱스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메모리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컬렉션을 위한 자바의 인터페이스와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존재하고, 이 컬렉션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셋, 집합을 처리하기 위한 거고요. 리스트, 뭐 링크드 리스트와 같은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링크드 리스트나 배열이나 이런 것과 유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q, 선입 선출 구조를 가지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는 것과, 그 다음에 맵, 그래서 키값과 밸류의 쌍으로
저장할 수 있는 맵,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실제로는 클래스는 얘네들을 상속받아서 임플리멘트해서 해시셋이라든가 어레이 리스트라든가 벡터라든가 스택이라든가 링크드 리스트라든가 해시맵이라든가 하는 것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벡터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도 많이 사용하고 스택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링크드 리스트 이런 것들 다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건 벡터입니다. 벡터는 다른 것들과도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벡터의 사용 방법만 잘 아시면 나머지도 사용하는데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멤버 메소드나 멤버 필드들을 다 확인하고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벡터를 중심으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렉션과 제네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컬렉션을 만들면 이 해당 컬렉션에 어떠한 오브젝트들이 들어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 들어오는 엘리먼트들을 제네릭 타입으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은 기본적으로 제네릭 기법으로 구현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제네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정형화 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양한 오브젝트들의 특징들을 모아서 일반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모든 객체의 특징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사용할 때에는 구체화 시켜서 해당 오브젝트로 구체화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 뭉뚱그려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기법이 제네릭 기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컬렉션에서 우리가 엘리먼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주로 객체만 사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프리미티브 타입인 int, 더블, 플롯 이런 애들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이런 애들을 사용하고 싶다면 오토박싱 기능을 이용을 해서 래퍼 클래스에 기본 객체 타입을 객체로 자동 변환해서 집어넣는 방식으로는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딩하는 입장에서는 프리미티브 타입도 그대로 컬렉션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코딩을 해도 자동으로 알아서 다 변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네릭 특정 타입만 다루지 않고 여러 종류의 타입으로 변신할 수도 있도록 클래스나 메소드를 일반화시키는 기법이 우리는 제네릭 기법이고요. 일반적으로 E나 K, V와 같은 형태로 타입 매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K는 보통 키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E는 엘리먼트의 약자고요. V는 value의 약자고요. 그래서 대부분 E를 사용하고요. 해시맵 같은 경우에 이제 맵 같은 경우에는 키와 value의 쌍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키 value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제네릭 클래스의 대표적인 사례는 스택, 벡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네릭 타입 E를 저장할 수 있는 스택이다. 그래서 E는 나중에 구체화되어서 특정 서클을 저장한다거나 렉트를 저장한다거나 펄슨을 저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 있겠죠. 만약에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스택을 만들고 싶다면 스택 인티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문자열을 저장하는 스택을 만들고 싶다면 스택 스트링이라고 선언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떠한 오브젝트라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모든 종류의 오브젝트를 실제로 다 받고 싶다면 스택 오브젝트라고 꺽쇠죠. 이렇게 써주면은 거의 모든 종류가 업캐스팅 돼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의 만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네릭의 기본 개념은 2004년 기점으로 JDK 1.5 버전부터 도입이 됐고요. 대략 2000년대 초창기부터 이런 개념들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객체 지향 언어에 많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류의 데이터 타입을 다룰 수 있도록 일반화된 타입의 매개 변수로 클래스나 메소드를 작성하는 기법을 우리는 제네릭 기법이라고 부르고요. C++에서 여러분들이 템플릿을 사용하시는데 이 템플릿과 완전히 동일한 기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이 엘리먼트 E를 특정 클래스로 구체화시켜서 인티저 혹은 스트링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에서 얘를 이렇게 인티저로 난 쓸 거야 라고 하면은 인티저로 쓸 수 있게 자동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쉽게
네,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너릭의 기본 개념만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컬렉션을 가져다 쓰는 데에는 별 어려움 없이 대부분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네릭의 스택 클래스를 한번 매뉴얼에서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쯤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큐멘트 들어가서 자바독 들어가셔서 해당 내용을 한번 문서를 보시면 추후에 나중에 새로운 어떠한 것들이 나왔을 때, 새로운 기능들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클래스를 라이브러리로 사용을 한다거나 할 때 이 다큐멘트 보는 게 되게 익숙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 다큐멘트를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소스 코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거 배울 때부터 이 다큐멘트들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벡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벡터 클래스는요, java.util.vector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java.util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고요. 엘리먼트 2에 2 대신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타입으로 구체화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가 쓰여있는 이 공간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써주면 해당 클래스로 생성된 인스턴스들을 컬렉팅할 수 있는 컬렉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객체들을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검색하는 컨테이너 클래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배열과 유사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의 대체제로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특정 데이터의 사이즈가 사전에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는 벡터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의 양이 늘리면 좀 늘려주고 데이터 양이 좀 적으면 줄여주는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벡터에 삽입 가능한 것은 그 모든 어떠한 것들이든 객체 가능하고요. 널도 가능하고요. 프리미티브 타입의 경우에는 레퍼 클래스의 객체로 만들어서, 즉 박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 즉 자바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레퍼런스 변수들을 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벡터에다가 객체를 하나 삽입을 하면 제일 뒤에 추가가 되고요. 중간에 삽입을 하고자 한다면 특정 인덱스를 인자로 줘서 이 위치에 얘를 집어넣어줘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벡터에 이렇게 있으면 나 이 위치에 집어넣어줘 하면 얘네들을 한 칸씩 다 뒤로 밀어주고 여기에다 삽입을 해주는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삭제를 할 때에는 임의의 위치에 있는 나 얘 지워줘 라고 하면 얘 삭제하고 얘네들을 당겨서 이렇게 붙여주는 자리 이동까지 자동으로 다 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컬렉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인티저로 구체화를 시켜서 벡터를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 돼요. 인티저 타입으로 구체화된 벡터 레퍼런스 변수 v. 그래서 새로운 벡터 객체를 생성하는데 얘는 엘리먼트가 인티저의 객체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벡터 클래스가 인스턴스가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어떤 거? 인티저를 원소로 갖는 벡터인 v가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add 하고 인티저에서 어떠한 값을 넣어주면 여기 하나씩 이렇게 추가가 될 거고요. 특정 인덱스의 값을 읽고 싶다면 get 하고 인덱스의 번호를 적어주면 여러분들이 이 값을 이렇게 읽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쉽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배열과도 상당히 유사하지만 배열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메모리를 관리하고 편리한 메소드들이 제공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워닝이 뜹니다. 경고를 발생을 하니까 반드시 구체화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인티저면 인티저, 플로트면 플로트, 캐릭터면 캐릭터, 오브젝트면 오브젝트, 뭐 person이면 person, 서클이면 서클, 포인트면 포인트, 이런 식으로 특정 지어서 구체화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벡터 클래스가 가지는 주요 멤버 메소드들을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제일 뒤에다가 원소를 추가하는 add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true, 실패하면 false를 리턴하는 메소드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다가 원소를 삽입하고자 한다면 인덱스 번호를 주고 엘리먼트 원소를 주면 그 해당 위치의 원소를 삽입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존재하는 애들을 한 칸씩 뒤로 미루고 원소를 삽입하게 되고요. 현재 벡터의 용량을 알기 위한 capacity라고 하는 메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정수로 현재 벡터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의 크기를 알려주는데, 현재 원소가 요만큼만 있다고 하면 capacity를 호출하면 5개가 호출이 될 거고요. 만약에 사이즈라고 호출을 하면 3개가 저장되어 있으니까 3이 리턴되어 옵니다. 그래서 capacity와 사이즈가 각각 존재한다. 여기 사이즈라는 함수도 존재를 하고 capacity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하나는 용량, 하나는 현재 크기가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컬렉션을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삽입을 하고자 할 때는 add all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객체의 모든 요소를 삭제하고 싶다면 clear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현재 이 벡터에 이 객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contain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이 해당 객체가 존재한다면 true, 존재하지 않는다면 false를 리턴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인덱스의 위치에 있는 값을 얻고 싶다면 element at이라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은 get이라는 메소드도 두 개는 거의 동일하게 동작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element at 혹은 get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특정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엘리먼트를 읽어오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특정 오브젝트, 엘리먼트가 인덱스 번호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index of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이 오브젝트가 몇 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1을 리턴하니까요. contains의 좀 더 확장된 버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index of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현재 벡터가 비어있으면 true를 리턴하는 isEmpty라는 메소드도 존재하고요. 특정 인덱스에 위치한 엘리먼트를 삭제하고 싶을 때는 remove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삭제하는 엘리먼트가 리턴되어 온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삭제하기 위해서 이 객체를 삭제해줘, 그래서 동일한 객체를 찾아서 삭제하고 싶다면 얘는 오버로딩 되어 있으니까요, 같은 remove 메소드입니다. 하지만 리턴 타입은 얘는 삭제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true, false로 리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엘리먼트들을 삭제하고 싶을 때 얘를 하고 크기가 0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이 벡터를 배열로 변경하기 위해서 toArray라고 하는 메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변수명 .toArray 하면은 해당 어레이가 리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인티저로 구체화시켜서 벡터를 클래스로 레퍼런스 변수 v를 선언하고요. 벡터 인티저에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벡터 객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5, 4, -2를 추가하면 이렇게 하나씩 추가대로 순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현재 사이즈는 총 사이즈는 3, 그리고 현재 용량은 7, 이렇게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인덱스에 100을 삽입한다면 0, 1, 2 여기에다가 100을 삽입하고 여기 있던 값이 뒤로 밀려나서 -1이 여기로 가게 된다. 근데 인설트를 이 add를 할 때는 현재 비어있는 곳에 add를 하는 건 불가능해요. 즉 사이즈보다 작은 값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공간에 사용하고 싶을 때에는 인덱스 없이 그냥 삽입하시면 제일 뒤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요소를 얻어내고 싶다면 ge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렇게 써서 1번 인덱스에 저장되어 있는 애를 읽어와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얻어와서
오브젝트의 int value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나로 쓸 수도 있죠. 네. v.get 1의 .int 네. value 이렇게 네.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얘 두 개를 한 줄로 이렇게도 많이 사용을 하니까 네, 잘 안 보이네요.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v.get 1. int value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네. int i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점을 이용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요. 뭐 좀 불명확하다 싶으면은 요렇게 가로를 쳐주시면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삭제를 할 때에는 remove를 이용을 해서 하고요. 네. 현재 비어있는 인덱스를 지우려고 하면 에러가 난다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끝에 있는 엘리먼트를 리턴 받고 싶다면 last element라는 메소드를 호출하시면 되고요. 모든 요소 삭제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한다. 그래서 명령어 하나 보고 그림에서 네, 어떻게 데이터가 저장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벡터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컬렉션에서는 프리미티브 타입을 저장하기 위해서 오토박싱 기능을 이용을 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다시 언박싱도 가능하니까 뭐 그냥 쓰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네, 인티저 밸류 오브 안 쓰고 그냥 애드 하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 데이터 타입을 래퍼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1.5 버전 이전에는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자동으로 박싱 언박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직접 숫자 정수를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가능하고 네, 그냥 읽어와도 자동으로 정수병 변수에 네, 프리미티브 타입에 다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코딩이 상당히 쉽다. 하지만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구체화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이거는 뭐 객체 지향의 원칙이 깨지는 거기 때문에 네, 안 된다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정수만 다루는 네, 인티저로 구체화된 벡터 클래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당연히 java.util.vector를 임포트 해야지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네, 메인 메소드에서 네, 이렇게 선언을 해줬습니다. 정수형으로. 그 다음에 5, 4, 2를 순서대로 삽입하고 네, 인덱스 2에다가 100을 추가로 삽입하고 아까 여러분들이 살펴보신 그 그림과 같은 순서로 되어 있으니까 뭐 이해하시는데 별 어려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네, 사이즈도 확인해보고 예, 용량, 캐패시티도 확인해보고 해서 네, 처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씩 모든 정수를 했을 때 사이즈로 읽어서 포문을 돌려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특정 인덱스의 값을 모두 읽을 때 네, get을 쓸 수도 있고 엘리먼트 at을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정수의 합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이 코드만 한번 타이핑 해보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번째 예제입니다. 두 번째는 포인트 클래스를 다루는 벡터 클래스고요. 네, 똑같이 임포트 해주고요. 네, 포인트 클래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뭐 이전 챕터에서 뭐 포인트 클래스는 여러 번 만들어 보셨으니까 뭐 별도로 설명을 안 드려도 네,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메인 메소드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벡터를 포인트 클래스의 객체로 구체화시켜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인트들을 만들어서 삽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네, 1번 인덱스를 삭제를 해주면 얘가 삭제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두 개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해주면 네, 얘와 얘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사용을 하실 거고요. 네, 이렇게 쓰면은 이제 자동으로 toString이 호출된다는 사실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요. 예, 얘는
오브젝트 클래스의 멤버 메소드인 toString을 오버라이딩해서 사용을 하는 거다라는 것도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컬렉션을 매개 변수로 받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해서 컬렉션을 통째로 받아오는 메소드들 사용하실 때 메소드에서 이 인자를 삼을 때에도 반드시 구체화 시켜서 변수명을 이렇게 정의해 주셔야지만 받으실 수 있어요. 매개 변수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티저 만약에 뭐 하면은 아까 포인트였죠.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써주셔야지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호출을 할 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호출을 해주면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호출이 되겠네. 동작을 해서 프린트 하나하나 다 해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받을 때에도 구체화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반드시 구체화를 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자바의 타입 추론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바 7 버전 이후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었는데 컴파일러에서 자바 7 이후에는 타입을 추론하는 기능이 생겼어요. 얘가 이제 기존까지는 없었던 기능인데 여기 앞에서 이렇게 인티저라고 한번 써줬으니까 요 뒤에는 당연히 얘랑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 뒤에 2번 쓰는 것도 귀찮아, 나 그냥 여기 안 쓸래 해도 앞에 이거니까 여긴 당연히 이걸 거야 라고 파악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줬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프로그래머들은 귀차니즘이 상당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작은 글자들을 중복해서 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이 점점 더 쉬운 형태로 발전을 하고 있는 이유도, 그리고 사람이 좀 더 게을러지는 방향으로 대부분의 발명품들이 만들어지는 이유도 개발자들은 귀찮은 걸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귀찮음을 없애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뭐 5초의 귀찮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5년을 투자하기도 하니까요. 그게 기본적인 개발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발자가 개인적으로 따지면 내가 5초를 얻기 위해서 5년을 투자했다. 그럼 엄청난 게 손해인 것 같지만 이 5초가 내가 사는 동안 적어도 뭐 한 10,000번 정도는 할 것 같다. 그러면 5만 초잖아요. 근데 지구의 인구가 뭐 70억인데 이 프로그램을 한 10억만 쓴다 그래도 엄청난 숫자가 돼서 5년보다 더, 전 인류적으로 따지면 5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아끼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박애주의자는 아니지만 개발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편했는데 자바 10 버전 이후 자바 10 버전에는 var라고 하는 키워드가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컴파일러의 지역 변수 타입을 추론할 수 있게 변수 v인데 뭔지 네가 맞춰봐. 근데 여기에 저장은 벡터인데 인티저로 구체화한 벡터를 생성해서 여기다 했어. 그럼 얘 뭘까 하요? 당연히 얘가 되겠죠. 그래서 뒤에를 보고 앞에 이 변수가 무엇인지 추론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찌 보면 파이썬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파이썬이 이런 타입을 지정하지 않고 변수를 선언해서 들어오는 데이터의 값을 가지고 얘는 이거야 라고 판단해서 저장을 하는 것처럼 얘도 이 var라고 하는 키워드를 도입을 해서 지역 변수의 경우에 얘는 이거일 거야 라고 추론을 해서, 컴파일러가 추론을 해서 타입을 결정 지어주는 타입 추론 기능들이 생겨서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미리 고민하지 않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걸 보고 타입을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인데요. 벡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차이점이 있다면 배열에 가까운 애입니다. 얘는 배열에 더 가깝고 하지만 크기가 변하는 배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벡터랑 완전히 똑같습니다. 삽입 가능한 것도 똑같고요. 기본적으로 제일 뒤에 삽입하지만 중간에 삽입하는 것도 가고 임의의 위치에 있는 객체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하지만 벡터는 하나의 벡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프로그램 하나, 이 프로그램 하나, 이 프로그램 하나가 동시에 쓸 때 얘가 지우면 이 프로그램에서 여기가 지워진 게 보이고 얘가 여기에 추가하면 여기에서도 얘가 추가한 게 보이고 이러한 동기화 기능이 있었는데 즉 이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 스레드입니다. 네. 스레드 단위로 동작을 하기 때문에 스레드의 개념은 뒷부분에 다시 배울 거니까 지금은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동작을 다르게 하는 독립적인 애들을 스레드라고 하는구나 라고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게임 하실 때 뭐 캐릭터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전쟁을 한다. 그럼 얘도 지 맘대로 움직이고 얘도 지 맘대로 움직이고 얘도 지 맘대로 움직이고 내가 조종하는 애는 내가 조종하고 있고 얘는 컴퓨터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각각의 컴퓨터들이 움직이는 애들은 하나의 스레드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하지만 이 전체 활동하고 있는 이 맵 자체는 얘네들이 다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 동기화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얘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게. 하지만 이 어레이 리스트는 동기화 기능이 없어서 여러 개의 스레드가 접근을 할 때 각자 자신만의 어레이 리스트를 수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얘를 공유하고 싶다면 스레드 동기화 코드를 직접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신 분은 그냥 벡터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 네. 이게 정상적이죠. 일반적으로 벡터를 그래서 더 많이 써요. 어레이 리스트보다는. 저도 그냥 만들어 그러면 벡터 씁니다. 네. 동작 방식은 벡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클래스의 이름만 다르고 사용하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딱 보셔도 네, 거의 내용이 동일하죠. 네. add도 똑같고 네, get도 똑같고 네, 다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들도 똑같아요. add all, clear, contain, element, get, index of, is empty, remove, size, to array. 네. 오히려 더 적죠? 네. 그래서 뭐, 어레이 리스트도 벡터랑 똑같이 생각하시고 사용하시면 되는데, 단 동기화만 지원이 안 된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동작하는 방식 설명되어 있는데, 벡터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얘를 다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그림 한번 살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오픈톡방에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열을 입력받아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을 하는 거. 뭐 벡터랑 똑같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겠죠? 스트링으로 구체화해서 벡터 만들고 네, 사용자 입력 받기 위해서 스캐너 클래스로 스캐너라는 객체 만들어서 네, 입력을 받아서 하나씩 집어넣은 다음에 전체를 출력해보고 네, 전체를 순회하면서 가장 랭스가 긴 애를 찾아서 네, 가장 긴 이름이 뭔지를 찾아보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순회하기 위한 이터레이터인데요. 여기에서는 레퍼런스 타입으로 순회하는 거고요. C++에서도 똑같이 이터레이터가 있었죠. 그때는 포인터 타입으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서는 그냥 레퍼런스 타입으로 정의해서 순회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용 방법이 C++에서 사용했던 방법이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네, 벡터나 어레이 리스트나 링크드 리스트가 상속받는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 2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변환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얘는 레퍼런스로 변환해서 사용은 가능하지만 객체를 생성하는 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네, 기본적인 메소드는 hasNext, 다음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거, 다음을 읽어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턴된 요소를 제거해주는 애, 이렇게 세 가지 메소드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하면 이터레이터 객체를 반환하는 형태로 사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벡터 클래스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벡터에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면 이터레이터의 레퍼런스 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터레이터를 하면 여기에서 이제 다음이 있냐 있으면 읽어오고, 또 돌아서 다음이 있냐 있으면 읽고, 이런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그 랭스 읽어서 사이즈 읽어서 벡터의 사이즈를 읽어서 0번 인덱스부터 순회하는 것보다 이터레이터로 만들어서 while문으로 하는 게 조금 더 빠르고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작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벡터의 모든 요소를 출력하고 합을 구하는 예전의 소스 코드를 이터레이터로 바꾸면 포문이 요렇게 바뀌게 된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죠. 네, 이터레이터로 리턴 받아서 다음이 있으면 읽어오고 출력하고, 다음이 있으면 읽어오고 출력하고, 다음이 없으면 종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터레이터 얻어서 네, 하나씩 읽어서 합계를 구해주고, 뭐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니까 포문을 사용할 때에는 네, 벡터의 사이즈를 호출을 해서 포문을 돌렸다면, y를 쓰고 싶다면 네,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거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해시맵입니다. 키값과 value 두 개의 값의 쌍으로 순서쌍을 저장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름과 학번과 성적, 뭐 이런 식으로 쌍을 지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많이 사용하는 게 여러분들 전화번호부 같은 경우에는 스트링 네임에 네, 폰북 네, p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화번호부의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값을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름으로 검색해서 이 폰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을 주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검색에 상당히 유리한 자료 구조이기 때문에 네, 꽤 많이 사용돼요. 네. 그래서 키와 value의 쌍으로 구성이 되는 컬렉션이고 네, 자바.util 패키지 안에 해시맵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는 키로 사용될 요소의 타입이고요. v는 값으로 사용될 거라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런 식으로 순서쌍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반드시 한 쌍으로 삽입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 키가 해시맵에 저장될 위치를 결정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장해야 되는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키 값을 보고 이 값은 여기에 있어야 해 라고 결정하고 여기에다 저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찾을 때 이 값이 이 위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얘를 순서대로 다 찾아보지 않고 그냥 얘는 여기에 있어야만 해 라는 형태로 동작하기 때문에 검색에 상당히 빠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이 주로 사용되는 데에는 이런 해시맵이 무조건 사용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값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키를 이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네, 삽입, 삭제, 검색이 상당히 빠른 특징이 있어서 삽입을 할 때는 put, 읽을 때는 get 메소드를 이용을 합니다. 그냥 위치가 너무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짠짠짠짠짠 여기 비었나 여기 비었네 이게 아니라 넌 여기야 넌 여기야 이렇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각각의 어떤 키가 들어오면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기억, 여기는 니은, 여기는 디귿, 여기는 시옷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서동만이라는 값이 오면 시옷에 무조건 저장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렇게 사용을 해서 네, 해시맵 스트링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애플은 사과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얻고 싶으면 애플의 키워드의 값을 알려줘 하면은 네, 밸류의 값이 저장돼서 사과라는 걸 알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전화번호부 뭐 이런 데에는 무조건 이런 해시맵들을 사용을 합니다. 빠르게 검색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시맵이 내부에 저장되는 거는 키의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지고 밸류의 테이블이 만들어져서 각각의 쌍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가 되고요. 애플과 사과를 집어넣으면 애플은 어디 들어가야 될까? 여기 들어가야 되네. 그러면 애플을 넣고 그거의 쌍인 사과가 같은 위치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애플을 검색을 하면 애플은 여기에 있어. 이 위치니까 사과 여기 있어.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로 순서대로 찾지도 않고요. 네. 검색은 항상 한 번의 명령으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용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검색하고자 할 때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시맵에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주요 메소드들은 저장을 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지우는 clear, 그 다음에 해당 키가 해시맵 안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contains key라고 하는 메소드, 그 다음에 해당 value가 해당 해시맵에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contains valu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키 값을 가지고 밸류를 얻기 위한 get이라는 메소드와 비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isEmpty, 그 다음에 해시맵 내에 모든 키를 집합으로 리턴해주는 keyset이라는 메소드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키와 밸류의 쌍을 저장해서 밸류를 리턴해주는 push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특정 키 값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밸류를 리턴해주는 remove라는 메소드, 그 다음에 현재 해시맵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개수를 리턴해주는 size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시맵을 이용해서 해시 h를 만들면 이렇게 스트링 콤마 스트링으로 구체화시켜서 만들면 이렇게 클래스가 만들어지고, 클래스를 가리키는 h라는 레퍼런스 변수고요. 키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과 밸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베이비와 아기를 저장하면 베이비의 위치는 여기네, 얘는 아기야 이렇게 저장을 하고요. 러브와 사랑, 그러면 한 번에 러브는 여기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애플은 사과 이렇게 저장이 되고, 러브를 검색을 딱 해보면 러브는 어디야? 러브는 여기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값이 이렇게 리턴이 된다. 애플을 지우면 그냥 이렇게 지워진다. 뭐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2개야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시맵을 이용해서 영어와 한글의 단어 쌍을 저장하고 사전처럼 영어 단어를 입력하면 원하는 뜻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단어들의 순서쌍에 늘리면 실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사전이 됩니다. 그래서 자, 해시맵으로 스트링 콤마 스트링으로 구체화시켜서 DIC라고 하는 해시맵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IC에 베이비와 아기, 러브와 사랑, 애플과 사과라는 각각의 쌍 3개의 단어쌍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엑시트를 입력받으면 종료하기 위한 루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스캐너 클래스로 스캐너를 레퍼런스 변수 만들고 무한 루프를 돌고 찾고 싶은 단어는 해서 읽은 다음에 얘가 엑시트와 같으면 종료하고, 그렇지 않다면 찾아서 KOR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만약에 리턴된 값이 널이라면 없는 단어입니다를 출력하고, 만약에 있다면 한국어의 뜻을 출력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하다가 엑시트가 입력됐을 때 스캐너를 닫고 종료하게 이렇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종종 지금 이런 소스 코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것들 중에 자주 질문하는 문제가 여기에도 하나 나오는데요. 이렇게 스캐너 클래스를 선언하실 때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온라인 GDB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좀 보정을 해줘요.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시는 디크코드 사이트는 정말 정밀하게 검사를 합니다. 완벽하게 표준에 맞게 어느 컴퓨터에서도 일말의 에러 없이 동작하도록 하는 것을 정밀하게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스캐너를 여기에다가 만들어 놓고 매번 입력받을 때마다 스캐너를 새로 생성을 하면 클로즈 안 하고 계속 스캐너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쌓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아예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가 나거나, 혹은 컴파일은 되더라도 계속 얘가 쌓이잖아요. 쌓이면서 메모리를 많이 써서 세그멘테이션 폴트 에러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습이나 과제를 하실 때 for문이나 while문 안에 스캐너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반드시 while문 밖에다가 만들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이 질문들이 매주 2-3번씩은 질문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해시맵을 이용해서 자바 과목에 수강하는 학생들의 이름과 점수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똑같이 스트링 콤마 인티저로 구체화해서 사용하시면 되죠. 그래서 김성동은 97점, 황기태는 88점, 김난유는 98점, 이재문은 70점, 한원서는 99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요소의 개수는 이렇다. 개수 출력하고 순서쌍을 리턴 받아서 키 리스트의 순서쌍을 리턴 받아서 이터레이터로 한 다음에 하나하나 출력을 해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얘는 사실 쓰지는 않는 건데 그냥 리턴 한번 해본 것 뿐이고요. 그래서 한번
타이핑 해보고 진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또 해시맵에 객체를 저장하는데 학생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객체를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이름과 학생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스트링과 스튜던트로 구체화를 해서 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황기태는 학생 클래스의 아이디 번호와 전화번호네요. 그래서 학번과 전화번호로 스튜던트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입력을 받아서 이제 사용자를 입력을 받아서 이름을 입력하면은 누구는 아이디는 뭐고 전화번호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겠죠. 아까 사전 만들었던 소스코드랑 방식이 똑같으니까 제가 굳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사용 방법 똑같은 패턴이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가 안 될까봐 반복적으로 책에 소개를 하고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거지 뭐 다르게 설명할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보통은 특정 객체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레퍼런스 변수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미리 이제 클래스 내부에 넥스트라고 하는 레퍼런스 타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객체들도 클래스들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컬렉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링크드 리스트는 얘는 java.util 패키지 안에 정의되어 있는 클래스고요. 그래서 엘리먼트 요소로 사용할 타입을 지정해서 구체화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은 다 구현되어 있고요. 벡터와 어레이 클래스와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이름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는 다음 것도 가지고 있지만 이전 것도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어서 앞뒤로 모두 움직일 수 있는 형태의 이중 연결 리스트, 더블 링크드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요소는 제일 앞에도 추가할 수 있고 제일 뒤에도 추가할 수 있는 형태고요. 또 인덱스를 이용을 하면 중간에 여기에도 삽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맨 앞이나 맨 뒤에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서 얘를 만들어 놓고 무조건 뒤에서 읽으면 스택, 무조건 앞에서 읽으면 큐가 돼요. 그래서 링크드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큐나 스택을 그냥 간단하게 구현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링크드 리스트, 스트링 해서 사용을 하는 거, put, get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링크드 리스트이기 때문에 헤드와 테일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원소를 가리키고 마지막 원소를 가리키는 형태로 그래서 삽입을 하면 하나씩 들어가면서 서로 연결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얘도 인덱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벡터랑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메소드도 거의 똑같으니까요. 뭐 똑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사실. 자, 이러한 컬렉션들 외에도 컬렉션 클래스라는 것도 존재해요. 컬렉션들을 잘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인데 여러분들 STL, C++에서 STL에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에 이런 컬렉션들, 컨테이너들을 다루기 위한 메소드들이 제공되잖아요. 함수들이 제공되잖아요. 자바에서도 이 collections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그런 메소드들이 제공됩니다. 얘는 java.util 패키지 안에 있는 애고요. 즉 java.util.collec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메소드는 스태틱 타입이에요. 그래서 C++의 알고리즘이라는 헤더 파일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컬렉션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고 결과로 컬렉션을 리턴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존재하고요. 대표적인 메소드로 소팅할 수 있는 sorting, 그리고 순서를 뒤집을 수 있는 reverse,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max와 min 메소드, 그 다음에 특정 값을 검색할 수 있는 binary searching 하는 binary search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binary search는 보통 10개가 있으면 이 10개 중에 하나의 원소를 찾는데 10개를 다 비교해보고 찾아야 되는데 얘는 즉 n개가 있다면 일반적인 검색은 n번 해야 되지만 바이너리 서치는 로그 n번 하기 때문에 더 빠릅니다. 하지만 해시는
네, 1이에요. 그냥 한 번 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제일 빨라요. 사실 검색은. 네, 그 다음으로 빠른 애들이 바이너리 서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컬렉션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 네, 클래스 이름 써주고, 네, 자바.util의 모든 클래스들 다 하면은 뭘 링크드 리스트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으니까요. 이터레이터도 쓸 수 있고 그냥 만들어 놓고 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팅하는 거, 뒤집어 주는 거, 바이너리 서치에서 아바타 찾는 거, 뭐 이런 거 다 되니까요. 클래스 이름 써주고 메소드 이름 쓰고 그냥 원하시는 컬렉션 집어 넣어주면 동작한다. 여기에서 얘를 검색해줘. 뭐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으니까요. 얘는 정말 쉬워요. 그냥 쓰시면 되는 거라서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것저것 찾아보시면 됩니다. 얘는 자바독을 한번 보시고 네, 컬렉션스 클래스에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면 이 컬렉션들을 더 원활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직접 제네릭을 한번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C++와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큰 어려움 없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클래스나 인터페이스 선언부에 일반에 대한 타입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퍼블릭으로 클래스 마이 클래스를 만드는데 얘는 제네릭 타입 t가 사용될 거야 라고 선언을 해줘야 이 tbel, ta, tget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나중에 구체화해서 여기에 인티저가 들어오면 얘네들이 다 인티저로 바뀌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이 마이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쓰시면 네, 스트링으로도 구체화하고 인티저로도 구체화하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른 컬렉션이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네릭 객체를 생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스페셜라이제이션, 구체화해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구체화는 제네릭 타입의 클래스에 구체적인 타입을 대입해서 객체 생성을 하고 컴파일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구체화하고 헬로우를 집어넣고 네, 하나 읽어와서 출력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네, 값을 집어넣고 읽어오는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트링으로 여기서 구체화를 했기 때문에 이 t가 일시에 스트링으로 다 변경돼서 동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C++에서 다 경험해 보신 내용이라 네, 추가적으로 그렇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때 구체화 오류할 때 프리미티브 타입 사용할 수 없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래퍼 클래스로 사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타입을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할 때에는 네, 꺽쇠 크다와 작다 사이에 대문자 하나를 매개 변수로 사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ETVK 요 4개를 가장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뭐 Z, 뭐 X 이런 거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문자를 씁니다. 네, 하나의 대문자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엘리먼트를 의미하는 E와 타입을 의미하는 T, 그리고 value를 의미하는 V, 네, 키값을 의미하는 K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타입 매개 변수가 나타내는 타입의 객체 생성은 불가능하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레퍼런스는 만들 수 있는데 객체를 생성하는 것은 안 돼요. 이 T가 인터페이스일 수도 있거든요. 네, 인터페이스는 객체를 만들 수 없는데 이렇게 호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입 매개 변수는 나중에 실제 타입으로 구체화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문자도 매개 변수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들을 쓴다라는 거 기억을 하세요. ETVK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네릭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스택을 만들어 볼 텐데 네, 이거 되게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예제입니다. 스택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으면서 제네릭의 개념도 이해할 수 있는 거라서요. 자, 그래서 TOS 멤버 필드 인트형 하나 만들고 오브젝트로 스택을 하나 만듭니다. 네. 여기서 T로 안 만들고 오브젝트로 만드는 이유는 이것저것 다 쓸 수 있게. 어차피 얘는 네, 캐스팅을 해서 네,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네, 스택 생성자는 네, 0으로 놓고
새로운 오브젝트 객체를 만드는 거. 얘는 왜냐면 t로는 생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단위인 오브젝트로 생성을 하면 다 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네. 그럼 어차피 얘를 이렇게 쓰면은 타입캐스팅이 되니까 네.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t로 아이템을 읽어서 네. 총 10개까지 저장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10이면 리턴하고 더 이상 추가하지 못하고 아니라면은 네, 추가하고 탑을 하나 늘려주고 그 다음에 값을 넣어주는 푸시는 됐고 이제 읽어오는 거는 0이면 읽어올 게 없으니까 너를 리턴하고 아니라면 하나 감소하고 읽어서 t로 네, 캐스팅해서 리턴해주는 형태. 그래서 스트링 타입으로 스택을 만들어서 서울, 부산, LA 넣고 순서대로 한번 팝을 해보면 네, LA, 부산, 서울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번에는 인티저로 만들어서 하면 1, 3, 5 하면 출력해보면 5, 3, 1이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택은 last in, first out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접시를 이렇게 스태킹 한다 그러죠. 접시를 이렇게 쌓으면 얘 먼저 꺼낼 수 없잖아요. 무조건 얘부터 꺼내야 되죠. 마지막에 올려놓은 애를 처음 꺼내게 되는 last in, first out 구조다. 혹은 first in, last out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네릭과 배열. 그래서 제네릭에서는 배열을 좀 제한하고 있어요. 제네릭 클래스 또는 인터페이스의 배열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네, 배열을 쓸 수 없습니다. 제네릭 타입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들은 배열을 선언하지 않도록 허용하지 않고요. 제네릭 타입으로 이렇게 배열을 생성하고 얘는 생성자가 호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타입으로 배열을 생성하고 타입 캐스팅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타입 매개 변수는 배열의 레퍼런스는 허용합니다. 이렇게 레퍼런스로 쓰는 건 허용하니까 그거는 문제없이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네릭 메소드에도 제네릭 타입을 쓸 수 있으니까 제네릭 메소드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static t, void t 이렇게 해서 앞에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면 네, 제네릭 메소드도 선언하는 게 가능합니다. 방식은 클래스와 동일하니까 뭐 크게 어려움 없고요. 제네릭 메소드는 호출할 때 컴파일러가 메소드의 인자를 통해서 타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타입을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호출을 할 때 이걸 보고 오어레이 오브젝트고 오브젝트 스택도 뭐고 이걸 다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쓰실 수 있어요. 네,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t를 오브젝트로 유추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택의 내용을 반대로 만드는 제네릭 메소드 리버스. 그러면은 스택을 이렇게 쌓여 있으면 얘를 옆에 스택에다 이렇게 옮기면 반대로 되죠. 네. 그래서 스택을 팝해서 푸시해주는 기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메소드를 만들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써서 네. 호출해주시면 자기 자신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게 되니까 뭐 한번 실행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이제 지금 이번 주차부터 뒤에 나오는 거는 어떻게 하면 자바에서 제공하는 API들 네, 라이브러리들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개념적인 것들보다는 이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쓰자, 이거는 이렇게 쓴다, 얘는 이런 메소드가 있어서 이런 형식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지금부터는 무조건 코딩을 많이 하시는 게 공부가 되는 길입니다. 네, 하루에 프로그램 한 10개씩만 코딩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제네릭을 사용하는 장점은 뭘까? 컴파일 시에 타입이 결정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프로그래밍 하는 게 가능하고 런타임식 실행 중간에 타입이 충돌되는 문제를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고 클래스 캐스팅 인스테이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얘가 오히려 좀 불안정해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실제 동작은 얘가 훨씬 안정적으로 동작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다운이 덜 되고 잘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